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보내면서 거울을 자주 보시나요? 저는 자주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며 하는 생각은 여러분들과는 다를 거예요. 저는 거울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생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동생 얼굴은 지금의 나와도 똑같았을까? 눈 밑에 있는 주름 하나하나까지도 똑같이 생겼다면 나름 재미있는 일이었을 텐데. 그래도 점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하니까 이건 달랐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네, 저와 제 동생은 쌍둥이입니다. 제가 3초 차이로 먼저 태어나면서 언니가 되긴 했지만 엄마는 저희를 친구처럼 지내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저를 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긴 했었죠. 하지만 누군가 저한테 형제가 있냐고 물어보면 전 언제나 소중한 동생이 한 명 있었다고 대답한답니다. 저희인 쌍둥이답게 정말 마음이 잘 맞았어요. 생긴 것만 똑같은 게 아니라 성격이나 취향,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았었죠. 그런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싸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사주신다고 장난감 가게에 갔을 때였어요. 저희의 취향이 똑같다 보니 갖고 싶은 인형도 똑같았는데 하필이면 그게 딱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동생과 전 저 인형을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싸웠었죠. 그때 제가 언니로서 양보를 해줬어야 했는데 저도 욕심 많은 어린 아이였을 뿐이었다 보니 그러질 못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결국 그 인형의 옷 입히는 취향마저도 똑같아서 인형 하나로도 둘이 너무나 즐겁게 잘 놀곤 했었죠. 동생은 저에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친구, 아니, 저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눈을 뜨면서부터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저희 모든 걸 함께 했어요. 저는 동생을 통해 저를 보는 게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서 그땐 모든 것이 즐거웠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동생과 늘 함께했던 그 시기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생이 떠난 지도 참 오랜 세월이 흘러버렸네요. 꽃을 미처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중학생의 나이에 동생은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땐 그런 동생이 많이 원망스러웠었는데 어떻게 동생이 나를 두고 떠나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아팠던 동생.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 아프고 괴로워하던 시간들은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을 넘기더군요. 그때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도 제게는 끝까지 감기라고만 말했던 동생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언니인 제가 걱정할까봐 언제나 제 앞에선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고 병원에서 받던 치료도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말했었죠. 어린 나이에 동생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동생인데도 저보다 더 어른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동생이 그런 큰 병인 줄 알았다면 저는 기도했을 거예요. 동생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쌍둥이니까 아픈 것도 똑같이 나눠받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잠을 자던 날 뜬금없이 언니가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던 건 동생도 죽음을 직감해서였을까요? 그때 동생의 손이라도 꼭 잡아줬었어야 했는데 저도 인사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저는 지금도 자책하고는 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었는지. 동생이 세상에서 사라진 뒤 저는 동생 없이 혼자 살아야 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먹는 것, 자는 것, 공부, 노는 것 등 모든 것을 저흰 함께 했었는데 혼자서 하려다 보니 아무것도 잘 되지 않더군요. 그 즐겁던 학교 생활은 아무 재미가 없었고 친구들과도 지내기가 어려워지면서 전 겉돌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보고 싶다고 제멋대로 도망쳐 나오기도 했었죠. 엄마는 제가 혹시 우울증에 걸리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참 많으셨었는데 그래도 그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피아노였습니다. 동생이 아팠던 그 긴 나날 동안 엄마가 둘 다 힘내라면서 피아노를 사주시고는 과외 선생님까지 불러서 재미있게 배우도록 해주셨거든요.
전 동생이 떠나고 나서 동생이 너무 보고 싶을 때면 꼭 피아노를 치곤 했어요. 피아노를 칠 때면 동생이 보였으니까요. 저흰 연주하는 습관, 실수하는 방식 하나하나가 다 똑같았기에 제가 피아노를 치면 마치 동생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일같이 피아노를 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래도 걱정이 많긴 했나 봐요. 제가 피아노를 칠 때 외에는 웃지를 못했었으니까 결국 부모님하고 같이 해외로 도망치듯 떠나서 살게 됐습니다. 하긴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동생의 흔적을 매일 집에서 마주쳐야 했으니까요. 저흰 그렇게 해외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신기한 건 생판 모르는 곳에, 그것도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 좋지 않은 상태로 갔는데 그래도 살아는 지더군요. 사람의 생존 본능 같은 걸까요? 이것저것 새로 배워야 하고 살기에 바빴으니까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도 조금은 옅어지더군요. 적응을 하다 보니 어느덧 슬픔을 극복하고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가 아빠의 직장 때문에 결국 다시 한국에 오게 됐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동생과 함께 들이마시던 공기가 동생을 대신해서 저를 맞이해주는 것 같았죠. 그리운 향기가 났다고 해야 할지. 하지만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사는 건 또 쉽지는 않았어요. 성인이 된 나이에 전 중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다시 돌아온 걸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동생이 있던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건 전 좋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이따금씩 한 번은 좀 힘들어 하셨어요. 역시 먼저 간 자식을 그리워하지 않는 부모님은 세상에 없는 거겠죠. 아마 한국에 오시고 나서는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기엔 동생이 있어야 할 곳, 했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제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 동생의 모습들이 많이 겹쳐 보이셨을 테죠. 그래서 전 성인이 되고 난 이후로 책임감이 많이 커졌습니다. 뭐랄까, 제가 동생의 몫까지 해내야 한다고 할까요? 전 사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 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저의 가족보다는 남편과 시댁을 더 생각해야 하는 느낌이요. 그러다 보니 자식을 한 번 잃은 부모님이 제가 결혼하면 많이 외로워하실 것 같았어요. 물론 그래도 딸을 시집 보냈다는 생각에 뿌듯해하시긴 하겠지만 반대로 동생 생각도 많이 나셔서 슬퍼하실 것 같더라고요. 동생이 살아있었다면 동생 역시 웨딩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아빠의 손을 잡으며 식장에 들어섰을 테니까요. 그래서 연애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저를 변화시키게 만들어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어릴 적 동생과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준 선생님이셨죠. 선생님은 엄청 예쁘셨던 분이었어요. 피아노를 치셔서 그런가 손도 가느다라셔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죠. 그리고 동생한테 엄청 잘해주셨어요. 아팠던 동생을 엄청 많이 배려해주시고 동생의 기침에도 불편 어린 기색 한 번도 내뱉은 적이 없이 오히려 마실 걸 가져다 주시던 마음씨 좋은 분이었죠. 어린 나이에 저희에겐 우상이나 다름없었어요. 예쁘고 차분하고 피아노도 잘 치시고 착하시고요. 그분은 동생이 떠나고 과외를 그만둔 뒤에도 저에게 연락을 계속해 주셨어요. 제가 외국에 가 있을 때에도 어린 나이에 한문 갔던 동생을 떠나보낸 저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던 거겠죠. 그곳 생활은 어떤지, 밥은 입에 맞는지부터 해서 사적인 여러 이야기들까지 하며 저를 잘 살펴주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제가 아무런 연이 없다 보니 만날 사람이 없어 많이 외로웠는데 그분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잘 챙겨주셨어요. 맛집 알려주신다는 핑계로 밥도 많이 사주시곤 하셨죠. 그런데 과외를 받던 시절이 저희한텐 대학생이던 선생님이 굉장히 어른 같았는데 나이가 들고 사회에 나와보니 나이차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게 느껴지더군요. 선생님도 어린 아이였던 제가 성인이 된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언니라고 하라고 했어요. 특히 밖에서 다 큰 성인이 자기한테 선생님 선생님 하며 부르면 남들이 자기 엄청 늙게 생각할 거라고 꼭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후로 저흰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게 됐어요. 언니는 항상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잘 해주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사랑이었어요.
연애도 결혼도 다 생각이 없다고 계속 말하던 제게 계속 청춘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고 아는 사람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나 보라고 하도 졸라대셨죠. 저는 계속 거절을 했지만 결국엔 예의상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사실 밥만 먹고 적당히 애프터는 거절한 뒤 돌아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소개팅 자리에 나온 그 사람은 생각보다 저하고 너무 잘 맞더군요. 대화도 잘 통했고 성격도 굉장히 잘 맞았어요. 말투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는 배려가 많이 느껴졌죠. 그런 사람이면 뭐 연애는 안 하다 치더라도 지인으로 지내면 나쁘지 않겠다 싶어 일단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됐는데 또 지내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많이 흔들리더군요. 그 사람도 제가 연애하고 싶지 않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결혼은 됐고 연애 정도는 해봐도 괜찮지 않겠냐고 자꾸 꼬시더라고요. 마음이 흔들리던 저에게 그런 말을 계속하니 결국 그 사람과의 만남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 남편이에요. 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더군요. 참나, 연애 정도만 해보자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결혼하자고 하자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글쎄 동생과 저에게 피아노 가르쳐주던 그 언니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언니가 자기 잠시 유학 간다면서 만나자고 했는데 나 다음 달에 유학 가는데 둘이 잘 됐다며? 마음이 참 놓인다. 나 떠나면 너 혼자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이 끓였는지 아니? 동생 떠나보내고 마음 아파하더니 아직 나이는 쥐똥만 해서 먹을 만큼 먹지도 않은 게 세상 모든 책임감은 자기가 다 진 것처럼 행동하고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다 청춘 다 가이거사. 동생이 떠난 만큼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동생이 못다 하고 떠난 것만큼 인생을 즐겨줘야지. 하늘에서 동생이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연애 막상 시작해보니까 어때? 괜찮지? 그런데 있잖아.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긴 한데. 아휴, 언니도 참. 알았어요, 알았어. 결국 언니 말대로 연애하고 있잖아. 근데 고백이라니? 뭔데요? 그게 사실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 동생이야. 네? 동생, 친동생이요? 먼저 말해주면 괜히 부담감으로 만나고 그럴까봐 숨겼었지. 아니, 그래도 동생을 저 같은 사람한테 소개해줘도 돼요? 왜? 네가 어때서? 세상에 너 같은 애가 어딨어?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봐와서 잘 아는데 심성도 곱고 성숙하기도 하고 또 너처럼 생각이 깊은 사람 흔치 않아. 에이, 언니 농담도. 아유, 진짜라니까.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해. 물론 내 동생 내가 감싸주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괜찮긴 해. 잘 크긴 했지. 내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켰거든. 그런데 그래도 너만큼은 아니야. 네가 훨씬 아깝지. 그래서 소개시켜준 거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 알았지? 내 동생하고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뭐랄까. 결혼에 대한 마음의 벽이라고 할까요?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언니 동생인 걸 알게 돼서 그런가 언니의 좋은 면이 남편에게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언니와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지금 저의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언니가 왜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크게 됐는지 알겠더군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바꾸고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죠. 시부모님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이미 언니에게 제 상세한 이야기들을 다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사람의 몫을 짐처럼 어깨에 지고 사는 제가 안쓰럽다면서 동생 몫만큼 책임을 지지 말고 동생 몫만큼 더 행복해져라. 그럴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주마. 라고 해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거 결혼하고 나면 싹 달라진다고 그런 말은 반 정도만 믿으라고 했었죠. 사실 반만 믿어도 배신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결혼 이전이나 이후나 그런 태도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시댁 괴롭힘도 없고 고부 갈등도 전혀 없었어요.
다만 좀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긴 했죠. 그건 바로 저희 동서였어요. 남편에게는 동생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저에겐 도련님이죠. 도련님도 집안의 내력 때문인지 굉장히 착해요. 역시 가정환경이 중요한가 봅니다. 그런데 그 도련님이 저와 남편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제 동서되는 사람이 참... 동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뭐랄까? 좋게 말하면 승부욕이 센 거고 안 좋게 말하면 남 밑에 있는 걸 엄청 싫어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있다는 걸 엄청 분해하는 듯 했어요. 도련님 상견례 자리에서 동서를 처음 보는 날 중간에 화장실에서 단둘이 마주치게 됐는데 동서는 저한테 안녕하세요 형님 반가워요. 그런데 있잖아요. 형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윗사람처럼 구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아니요, 아니, 결혼하면 시댁 상대하는 것도 피곤한데 형님까지 그러시면 좀 못 참아요. 전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 절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전 학교에서도 교장이든 교감이든 할 말은 다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부려먹으실 생각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초면에 어떻게 저런 말을 저한테 할 수가 있죠? 보통은 생판 남한테도 저런 말은 못하잖아요. 듣는 내내 어이가 너무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손윗 사람인데. 거기다 애초에 시부모님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셔서 시댁 괴롭힘도 없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마디 쏴주지도 않았던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아마 동서는 그때부터 저를 만만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냥 그땐 제가 어이가 너무 없기도 하고 저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그냥 바보처럼 네 하고 말았죠. 그리고 앞으로 동서와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더군요. 시부모님은 저를 배려해서 명절에도 오지 말고 친정부터 챙기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결혼했다고 출가회인처럼 굴면 안 된다고 많이 외로워하실 텐데 본인들은 괜찮으니 사돈어른들부터 챙기라고요. 그렇다고 명절에 동서만 시댁에 가서 고생을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동서한테도 일을 시키거나 하는 스타일도 아니시거든요. 명절날 쉬어야지 무슨 일을 하냐면서 오히려 시부모님이 시동생네 가서 비싼 밥을 사주시고 오는 걸로 끝내셨다고 들었어요. 참 좋은 분들이시죠. 그래서 제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어요. 남편도 저한테 참 잘해주죠. 시부모님은 남편보다도 더 저를 생각해 주시죠. 신우는 물론 어차피 한국에 없기도 했지만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언니였으니까요. 거기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책임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굉장히 행복했어요. 동생과 함께였던 그 시절 다음으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또 마냥 행복하기만은 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유산을 했거든요. 그것도 2번이나요. 저희 자매가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하게 태어났던 탓일까요? 어쨌든 유산을 할 때마다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아이 한 명을 얼굴도 못 보고 떠나보냈다는 게 너무 죄책감이 크더군요. 거기다가 병원에서는 저한테 습관성 유산이 될 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소리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어요. 물론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저한테 안 좋은 소리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부담을 준 적도 없었지만요. 그냥 스스로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였을까? 역시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그런 자책도 하게 됐었죠. 그땐 우울증도 같이 오더군요. 아마 남편이 아니었다면 전 계속 우울증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잘 된 거야. 애 낳으면 애만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며.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면서 세월 다 보낸다더라고. 난 우리 둘이서 살아도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봐. 자식한테 쏟을 사랑을 우리끼리 더 나눌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그러니까 앞으로가 어떻게 되든
전혀 걱정하지 마. 마음 편하게 그리고 건강하게만 살자 우리.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분명 아이를 엄청 보고 싶어 했는데 남편은 저를 위해 일부러 애는 필요 없는 척을 했어요.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그때부터 힘을 다시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네요. 유산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세 번째 임신이 또 되더군요. 전 그때 엄청 절망했어요. 이번에도 유산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 생각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조심스럽게 살았죠. 식구들한테도 신경을 쓰지 않게 하고 싶어서 5개월 전까진 아예 말도 안 꺼냈습니다. 자칫 또 유산하면 실망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5개월이 지나고 병원에 가니까 안정기에 들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땐 정말 의사 선생님이 신인 줄 알았어요. 뒤에 후광이 비쳐 보일 정도로요. 저는 남편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됐다고. 이제 됐다고. 그런데 남편도 사실 알고 있더군요. 제가 임신했었다는 걸요. 그런데 제 심정을 생각해서 일부러 말을 안 했던 거였어요.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배려만 해주면서요. 제 남편 참 괜찮은 사람이죠? 저흰 집에서 만세까지 외치면서 세상에 다 얻은 것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집 여기저기를 방방 뛰어다녔어요. 시댁 어른들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고생했다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 죄책감 가지고 마음고생하는 게 너무 안쓰러우셨대요.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보다도 제가 드디어 그 고통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고 하시더군요.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란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산후조리원까지 알아봐 주셨어요. 아이를 낳고 몸을 잘 회복해야 평생 고생 안 한다고 본인 딸과 며느리에게는 여자로서 최선을 다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덕분에 전 최고급 공간에서 산후조리를 풀코스로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이때에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도 사람 간에 예의가 있고 정이 있는 법인데 어쨌든 가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 낳았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러 오지도 않는지 원. 유산이 아닌 게 확정이 된 순간부터 산후조리원 생활을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뭐 대신 전화는 한 번 오긴 했었는데요. 형님, 거기 얼마래요? 거기 엄청 비쌀 것 같던데. 아, 가격은 몰라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다 대주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참나, 애 낳는 게 무슨 유세라고 그런 비싼 데를 잡으셨대? 나중에 나도 그런 데 해주시겠죠? 형님 불쌍하다고 형님한테만 해주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참, 그나저나 애 교육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님, 중졸이라면서요. 요즘 애들 교육 수준 장난 아니에요. 형님 중졸 때 배우던 걸 초등학교 때 다 뗀다니까요. 부모로서 자식보단 똑똑해야 자식도 잘 따르고 할 텐데.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형님. 공부 좀 하세요. 그래야 애들이 커가면서 말하는 걸 따라갈 수 있죠. 기껏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고생했단 위로의 말은커녕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대우받을지 걱정하질 않나. 비싼 곳에서 조리받는 걸 배 아파하질 않나. 심지어 저 중졸이라고 비우지를 않나. 저는 저 말을 듣는데 너무 역겨워서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맛있는 밥까지 다 토할 뻔했어요. 이때 욕 한 바가지를 날려버렸어야 했는데 이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간 걸 하늘에 있는 제 동생이 알면 저에게 막 뭐라 그랬겠죠. 그래도 그때의 전 동서랑 얼굴 붉히고 싸워서 뭐하나. 어차피 거의 마주칠 일도 없는데 무시하고 넘어가자고 생각했어요. 물론 조금 감정이 상하긴 했지만 제가 신경 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것만 빼고는 산후조리원 생활은 무사히 잘 보냈고 얼마 뒤 전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댁 어른들이 바로 찾아오시더군요. 해외에서 신우가 보내온 선물까지 다 챙겨서 양손 가득 이런저런 선물들을 잔뜩 들고 오시면서요. 거기다 그 비싼 산후조리원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염려가 많으신지
분명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라면서 크게 한 상까지 차려주시는데 저는 무슨 고급 한정식집 온 줄 알았어요. 이런 걸 동생도 같이 먹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맛도 정말 그런 음식점 못지 않더군요. 정말 배 터질 때까지 먹은 것 같네요. 그렇게 잘 먹는 저의 모습을 보신 시댁 어른들은 입맛에 맞아 다행이라고 하신 뒤 잠든 아이를 보려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너무 배불러서 거실 소파에 앉아 소화를 시키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 누르지 말란 편말을 문에 붙여놨었는데도 그 말을 무시한 채 누군가 배를 수십 번씩 막 눌러댔어요. 여기 구독자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죠? 잠든 아이 깨우면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요. 전 혹여나 힘들게 재웠던 아기가 깰까봐 재빠르게 뛰어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게 웬걸 여태까지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동서가 서 있더군요. 뻔뻔스럽게 기저귀 하나 달랑 들고서는요. 아, 뭐예요? 비켜봐요. 동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그 기저귀를 휙 던지더니 저를 밀치듯 씩씩대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실에 차려진 상을 보더니 또 기가 막혀 하더군요. 이건 또 다 뭐야? 아니, 그 비싼 산후조리원에서 있다 놓고 밥도 참 기가 막히게 잘 차려 드시고 계시네. 아, 누가 보면 나라라도 구하신 줄 알겠어요? 아, 동서, 왜 그래? 왜 그래? 저 그 산후조리원 가격 다 알아봤거든요. 얼마인지 알아요?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이. 시어머니도 미친 거야 뭐야. 무슨 이런 여자한테 돈 1,000만 원을 써 돈 아깝게. 형님이 그런 건 알아서 거절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형님은 염치도 없어요? 참 뭐 충졸이라 그런 게 없는 건가? 여러분들이 들어도 어이가 없죠. 직접 들은 저는 더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만큼 화가 느껴져서 이번엔 참지 말고 뭐라고 말을 해주려는데 순간 또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방 안에 시부모님 계신데. 지금 이 소리를 시부모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지를 생각하니 동서와 지금 말다툼을 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았죠. 전 동서의 입을 막고 안방을 손으로 가리키며 어른들 계시다고 신호를 줬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걸 못 알아듣고 입 막은 손을 뺨을 치듯 치워내더니 밥상까지 엎어버리더군요. 뭐? 내 입으로 내가 말한다는데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중졸이 참 대단도 하셔. 유산한 것도 사실 쇼한 거 아니야? 시부모 잘 만나가지고는 꼴값 떨고 있네. 야, 남 공부할 시간에 그렇게 놀고 먹었으면 대우받을 생각 좀 하지 마. 동서가 계속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싸대는데 이젠 그런 것보다도 시어머니가 애써서 한 음식들이 온 바닥과 옷에 범벅이 된 걸 보니까 눈이 돌아간다는 말이 뭔지 살면서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시부모님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동서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버리고 말았죠. 동서, 그만 좀 해. 내가 중졸이고 싶어서 중졸인 줄 알아? 사람한테는 다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내가 매번 가만히 듣고만 있어주니까 그렇게 만만해? 그리고 동서, 교사 아냐? 그렇게 남 깔아뭉갤 생각으로 힘들게 공부해서 교사 된 거야? 교사는 지식만 가르치고 도덕성, 예의, 뭐 그런 것들은 안 가르치니? 애들한테 남의 약점 이용하는 것밖에 안 가르치냐고? 뭐야? 이게 진짜 미쳤나? 순간적으로 동서의 팔이 올라가더니 제 얼굴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더군요. 전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바보 같겠지만 그런 상황에 막상 놓이자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맞거나 반항할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런데 눈을 감고 한참이 지나도 이상하게 동서의 손이 날라오지 않았어요. 제 뺨에서 나야 될 소리도 나지 않았고요. 뭔가 이상해서 한쪽 눈을 살짝 떠봤는데 동서가 손을 들고 굳은 채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제가 아닌 제 뒤쪽을 쳐다보면서요. 저도 그런 동서의 시선에 따라 뒤를 돌아봤는데 결국 시댁 어르신들이 거실로 나오셨더군요. 시부모님도 너무 놀라서 멍하게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셨어요. 아마도 많이 놀라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실 동서가 가족들 앞에서는 저런 모습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자주 마주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교사답게 엄청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현명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들었어요. 시부모님도 며느리를 둘 다 되바라지지 않는 애들로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하실 정도로요. 그랬던 동서가 저한테 말한 소리들도 아마 다 들으셨던 것 같고 거기다 저한테 손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었으니 충격이 많이 크셨었겠죠. 시어머니는 거의 쓰러지실 뻔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는데 너 뭐 하는 게냐? 아버님, 왜 거기에서? 안에서 듣자니 중졸 어쩌고 하는데 지금 큰아가한테 말한 소리냐?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그리고 1,000만 원 넘는 산후조리 해준 게 뭐?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준 건데 문제라도 있는 게냐? 너도 나중에 그렇게 해줄 텐데. 뭐가 불만이라서 지금 네 형님한테 그러는 게야. 지금 막말을 하는 데다가 밥상도 다 뒤었고 거기다가 네 형님한테 손까지 올리려고 해? 이런 고얀 것을 봤나? 아니, 그냥 전 시부모님 돈을 조금이라 다 아껴드리려고. 우리가 너보고 언제 그런 걱정해달랬어? 아니, 그렇지만 예전 좀 진정하시고 평소답지 않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저 아버님이 그러시면 너무 무서워요. 뭐야? 내가 화내는 건 무섭고 네 형님은 그리 만만하더냐.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안 되겠다. 그리고 곧바로 사과하고 반성을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야. 네 말하는 태도를 보니 조금의 반성도 없구나. 난 제 식구 감쌀 줄도 모르고 오히려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식구라고 생각 안 한다. 어디 사람의 아픈 곳을 찾아서 괴롭혀? 절대 용서 못해. 너라곤 약점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다 밝혀줘? 아버님, 설마. 그만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하세요. 아버님, 네?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님, 제발요. 왜? 네 약점은 또 남들한테 말해지는 건 싫어? 그런 사람이 형님한테 그렇게 굴었어? 죄송하다니까요, 아버님. 형님, 이게 다 형님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네? 얼른 아버님 안 말리고 뭐해요, 지금? 이것 봐라. 그까지 지금 네 형님 탓을 해? 안 되겠다. 큰아가 저 작은 며느리 교사 된 거 실력으로 된 거 아니다. 네? 그게 무슨... 아버님! 쟤 지금 사립학교 교사로 있는 거. 내가 그 학교에 기부금 넣어줘서 채용해 준 거야. 임용고시 매번 합격을 못하는 게 내가 안타까워서 학교에 기부금 넣어주면서 채용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그렇게 실력은 쥐뿔도 없는 게 본인이 엄청난 실력으로 교사가 된 척 착각하고 남을 무시해? 이런 썩을?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콧대 높은 동서의 배경에 그런 비밀이 있을 줄이야. 아니, 그래놓고 저를 어떻게 그리 무시했던 건지. 그리고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교사가 돼놓고선 제가 산후조리원 지원 좀 받았다고 저렇게 화를 내는 게 말이나 되나요? 중졸이라는 약점까지 건드리면서요. 전 놀란 토끼 눈으로 동서를 바라봤는데 동서는 이 악물고 부들부들거리면서 눈물을 참고 있더군요. 뭔가 꽁꽁 숨겨왔던 비밀과 함께 자존심이 다 무너버려진 느낌이었어요. 눈가가 벌게져서는 눈물이 금방 툭 하고 터질 것만 같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주저앉아 우는데 참 신경이 복잡했어요. 조금 전까지 저한테 몹쓸 짓을 하던 사람이니 그런 모습이 고소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안 돼 보이기도 하더군요. 복잡한 마음으로 계속 그 모습을 쳐다보다가 그냥 동서 옆에 가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러자 동서는 제 얼굴을 볼 낯이 도저히 없었던 건지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제 손을 팍 하고 치며 찍소리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동서는 학교에서도 문제가 좀 많았나 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지 얼마 뒤 학교에서도 차별 문제로 징계를 받았대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차별하고
역시나 막말도 하고 그랬던 것 같더군요. 왜 요즘에는 그런 거 아이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요. 거기다 정도가 워낙 심하기도 했대요. 그것 때문에 동서는 시아버지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빌며 애원을 했다는데 시아버지는 확실히 선을 그어버리면서 거절하셨다고 하더군요. 결국 교사 사이에서 행정실 사무 보는 일로 강등이 되어버렸다는데 아마 이 문제로 다시 교사로 복귀하긴 힘들 것 같다고 들었어요. 시부모님은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감춰오셨대요. 하지만 그걸 악용한 동서를 보면서 배신감을 많이 받으셨기에 더더욱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동서가 무릎을 꿇었음에도 시부모님은 못 본 척을 하셨죠. 근데 또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신기해요. 그 미운 동서가 그렇게 된 걸 보니 참 안타깝더군요.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어차피 본인도 산후조리원이든 뭐든 도움을 받을 거 받고 비밀도 밝혀지지 않은 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욕심이 뭐라고 못된 머리로 꾀만 쓰니 자기한테 있던 것조차 모두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동서는 훈장 갔던 교사도 식구도 다 잃은 지금에서야 저를 깎듯이 형님이라면서 사과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서가 안타까운 것과는 별개로 그게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저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다시 시댁과의 관계를 이어가 보기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항상 저한테 무릎 꿇고 빌고 난 뒤에는 아버님께 자기가 이랬다는 거 꼭 전해달라고 그러는 걸 보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용서를 해줄까 싶다가도 마지막 말 때문에 용서를 못 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실도 참 안타깝죠.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티가 나는 거짓 사과를 하는 건지. 언젠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게 되어 용서를 빈다면 그때는 용서를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냥 지금은 철저히 무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는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생의 몫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동생도 조카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아이한테 이모를 소개해주지 못해주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네요. 거울을 보면 동생이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데요. 하늘나라에서 동생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죠. 언젠가 제가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다시 옛날처럼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부디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